아주 먼 옛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 평화리에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이서연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20 남짓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호수 같은 눈망울과 옥처럼 맑고 흰 피부, 버드나무 가지처럼 우아한 몸가짐으로 마을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남편의 3년상을 막 치른 그녀였지만 그 고고한 아름다움과 기품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마을에는 그녀의 고운 자태와 홀로 된 처지를 탐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서연은 굳게 마음을 닫고 그 누구에게도 쉽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부면 어떻습니까? 제 마음은 아무에게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늘 단호하고 도도한 태도로 세간의 관심을 외면했습니다. 깊은 슬픔을 속으로 사귀며 조용히 죽은 남편의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그녀를 오랫동안 은밀히 탐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시댁 집안 어른뻘이자 마을의 큰 부자인 박대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양반이었으나 욕심 많고 심술궂은 성품의 남산만큼 배가 나온 탐욕스러운 위인이었지요. 그는 젊고 아름다운 서연을 어떻게든 자신의 곁에 두려 온갖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씨, 이제 상도 치렀으니 홀로 지내기 적적하지 않소? 나 같은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지 않겠소? 대감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거절에 박대감은 속이 뒤틀렸지만 마을에서의 체면 때문에 섣불리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의 집에는 강민준이라는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서연의 시댁에 몸을 의탁하여 자라온 처지였습니다. 그는 단단한 어깨와 다부진 팔뚝, 그리고 묵묵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녔지요. 민주는 그저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의 가슴 속에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가는 서연의 우아한 뒷모습, 물동이를 잃 때 살짝 드러나는 가녀린 목선, 그리고 가끔씩 나직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까지. 민준에게 서연은 하늘 같은 마님이었습니다. 감히 그런 고귀한 분에게 연모의 감정을 품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억눌렀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정원에서 꽃을 살피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는 찰나, 마침 곁에서 마당을 쓸던 민준이 번개처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마님. 서연의 가녀린 신음과 함께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품에 가득 안은 채 멈춰 섰습니다. 품 안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 은은하게 풍겨오는 난초 같은 향기,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서 마주하게 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민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네.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그날 이후 민주는 더욱 조심스러우면서도 적극적으로 서연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려 하면 어느새 다가와 말없이 거들었고 겨울밤 찬바람이 스밀세라 그녀의 방문 틈을 꼼꼼히 지프로 막아주었으며 마당을 쓸 때도 유독 그녀가 지나다니는 길목을 더욱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의 행동이 다소 부담스럽고 거슬린다고 생각했던 서연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민준이라는 아이, 어쩐지 자꾸 눈에 밟히는군. 어느 날 서연이 장독대에서 커다란 간장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 애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민준이 쏜살같이 달려와 얼른 항아리를 대신 들어 올렸습니다. 마님. 일이 무거운 것은 소인이 들겠습니다. 괜찮다 하였거늘 어찌 자꾸 내 일에 나서려 하느냐? 그야. 마님같이 고우신 분께서 이런 험한 일을 하시는 것이 소인은 늘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민주는 슬며시 웃으며 항아리를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을 잠시 빤히 쳐다보다가 휙 돌아서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거라.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녀의 귓불은 어느새 희미하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주는 서연의 주위에서 더욱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두레박을 내리려 하면 어느새 다가온 민준이 먼저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이런 허들의 실은 소인에게 맡기십시오. 마님. 부엌 앞에서 서연이 땔감을 나르려 하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커다란 장작 더미를 번쩍 들어 그녀의 방 아궁이 앞까지 날라다 놓았습니다. 마님 방이 추우실까봐 미리 준비했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민주는 서연이 주로 거니는 길목 많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어놓곤 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과한 친절이라 여기며 귀찮아했던 서연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묵묵한 배려와 따뜻한 시선이 점차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인근 사찰에 불공을 드리러 가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장대비에 그만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절까지 갈 수가 없겠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지만 세찬 비바람에 옷이 젖어들며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흠뻑 젖은 모습의 민준이었습니다. 마님. 이러고 계시면 감기 드십니다. 어서 피하셔야지요. 근처에 제가 아는 주막이 있으니 그리로 가시지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사방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민준의 부축을 받아 근처의 작은 주막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주막 안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인정 많은 주모는 흠뻑 젖은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방을 내어주고 몸을 녹이라며 따끈한 술 한 병과 간단한 주안상을 내왔습니다. 몸이 많이 차가워지셨을 터이니 술이라도 한 잔 드시고 몸을 녹이셔요. 고맙네. 그럼 한 잔만 받겠네.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넘기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며 얼었던 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이 오가면서 서연의 하얀 뺨이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자네는 참으로 다정한 아이로구나. 마님께서 소인을 너무 멀리하시... 저는 그저 마님을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하듯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마님은 지금 술에 취하셨다. 내가 이래서는 안 돼. 그는 애써 욕망을 누르며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 순간 술기운과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던 서연이 스르르 민준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주막방에서 홀로 깨어났습니다. 민준은 간밤에 조용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어깨에 덮여있는 민준의 겉옷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떠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두고 떠난 그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바쁜 일이 있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민준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대체 어디로 간 것이지? 날마다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녀석이 혹시 내가 그날 밤 너무 추태를 보였나? 에이, 설마 그 정도 일로 도망을 쳤을 리는 없고. 혹시 어디 다른 곳으로 장가라도 간 건가?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 순박하고 우직한 아이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궁금증과 함께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아래 것들에게 슬쩍 민준의 행방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민준이는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있느냐? 민준이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혹시 마님께서 꾸짖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왜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한 서연은 결국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다. 그녀는 잠옷을 슬쩍 걸치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서연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바로 그 박대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놈. 딱 걸렸어. 분노와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낀 서연은 곧장 박대감의 으리으리한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허리춤을 추스르며 박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서연 아씨가 여긴 어인 일이시오. 혹시 강민준이라는 머슴이 여기 있습니까? 허허, 그 머슴 아이가 서연 아씨와 무슨 연분이 있기에 여기까지 직접 행차하셨소. 그냥 저희 집에 오래 있던 아이인데 갑자기 사라졌기에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친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왔을 뿐입니다. 허, 일개 머슴 하나 잃어버린 일로 양반댁까지 찾아올 정도라. 아무튼 있기나오, 민준아. 내 옛 마님께서 친히 너를 찾으러 오셨다. 어서 나와 뵙거라. 구석에서 열심히 장작을 패고 있던 민주는 도끼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님께서 여길 어찌 그는 당황하여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박대감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강민준. 너 도망쳤으면 티라도 안 나게 멀리 가든가. 남의 집에서 버젓이 머슴 노릇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게냐? 마니. 그게 아니오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대감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아씨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 찾아왔으니 내 특별히 민준이를 돌려주겠소. 허나 그냥은 곤란하지 않겠소. 어찌하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연 아씨.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외로운 밤이 많구려. 아씨께서 오늘 하룻밤만 나와 조용히 차라도 한 잔 나누며 말벗이 되어준다면 민준이를 기꺼이 돌려주겠소. 뭐라고요? 대감님. 어찌 그런 망측한 말씀을 천벌받을 소리입니다. 허허, 걱정 마시오. 내 방에 따뜻한 차도 준비해 놓았고 그저 대화만 나누자는 것이오. 나는 그저 외로운 늙은이일 뿐인. 부디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것입니다. 망할 영감탱. 두고 보자의 서연은 속으로 칼을 갈며 박대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대감은 서연에게 차를 권하기 전 아무도 몰래 소매 속에서 작은 약초 봉지를 꺼내 찻잔에 슬쩍 털어 넣었습니다. 자, 서연 아씨. 이 차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이오. 피곤한 몸을 확 풀어줄 것이니 한번 들어보시오. 서연은 의심 없이 찻잔을 받아들고 막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준이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손에 들린 찻잔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감. 지금 마님께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내 이놈.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런 비겁한 짓을 하시다니. 대감 어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오해다. 나는 그저 차 한 잔 나누려 했을 뿐인데 네가 왜 이리 호들갑이냐? 마님.
여긴 더 이상 계시면 안 됩니다. 민준아, 내 얼굴이 왜 2개로 보이지? 아니, 3개인가? 민주는 당황하면서도 서연을 꽉 안고 박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박대감의 녹이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이놈들. 내 당장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서연을 등에 업고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대감의 명을 거역하고 마님을 구해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서연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생각보다 서연은 무거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서연의 집에 도착한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방에 눕혔습니다. 마님, 이제 안전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집 앞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박대감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덩치 좋은 일꾼들을 모조리 데려와 마당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준. 이놈. 썩 나오너라. 박대감의 우렁찬 목소리에 서연은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영감이 또 무슨 난리를 치려는 게야. 그 순간 서연이 말릴 틈도 없이 박대감의 일꾼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민준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 내 이놈이 감히 내 집에서 저 과부를 납치해 간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냐. 대감께서 마님을 욕보이려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님의 찻잔에 몰래 약을 타시는 것을. 시끄럽다. 어서 저놈을 끌고 가라. 결국 민준은 박대감의 집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박대감은 민준을 마당 기둥에 묶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곤장을 들었습니다. 내 이놈. 저 과부와 무슨 관계인지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이 곤장 맛을 단단히 보게 될 것이다. 마님과의 관계라니요. 저는 그저 마님 댁의 머슴이었을 뿐입니다. 이놈이 아직도 거짓을 고하는구나. 대체 그 과부와 내 놈이 무슨 사이길래 내 집에서 밤중에 몰래 도망까지 친 것이냐. 박대감은 인정사정 없이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민준은 엉덩이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지만 끝까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을 지켜야 한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한 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민준이 입을 열지 않자 박대감은 더욱 약이 올라 곤장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서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내 사람을 함부로 때려? 저 영감탱이가 진짜.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2주먹을 불끈 쥔 채 곧장 박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 한복판에서 곤장을 맞고 신음하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마님, 여긴 어찌 오셨습니까? 어서 돌아가셔요. 이거 참 이상하구나. 일개 머슴을 구하러 과부가 직접 찾아오다니. 필시 둘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무슨 소리요? 나는 그저 내 집에서 일했던 머슴을 데리러 온 것뿐이요. 그런데 왜 이리 애 같아서 직접 찾아왔을꼬? 이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좋다. 저 과부년도 같이 잡아 가두어라. 네. 아니, 대감. 이게 무슨 짓이시오? 서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박대감의 하인들은 이미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눈이 먼 박대감은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결국 서연마저 민준이 갇혀있던 어둡고 축축한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여기서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다 말라 죽어보거라. 박대감. 이 무도한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아시오.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어찌 된 것인지 순순히 실토할 때까지 여기서 나올 생각은 말 거라.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매일같이 민준을 끌어내 곤장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서너 대 맞던 것이 대여섯 대로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밥 먹기 전으로 곤장을 맞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준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밤, 같은 광 안에 갇힌 민준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서연을 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있다가는 우린 곤장이 아니라 여기서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꿍꿍이야. 마님,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날 밤, 민준은 낮에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쇠붙이로 감옥 문을 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님, 어서. 민준은 서연을 등에 업고 뒷마당을 지나 대문을 넘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필이면 마당 구석에 있던 닭 한 마리가 놀라 푸드덕거리며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소리에 순찰을 돌던 하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번쩍였습니다. 도망자다. 잡아라. 마님. 여기서부터는 혼자 뛰셔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어서 뛰십시오. 서연이 망설이는 사이 민준은 달려드는 하인들을 막아서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마님. 어서요. 결국 민준은 또다시 붙잡혀 박대감 앞으로 끌려갔고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달아났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박대감은 거의 실신 상태인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곤장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도망을 쳐? 내 놈의 목숨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민준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박대감의 집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위험 있는 차림의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몰래 집 주변을 살피며 민준의 안위를 걱정하던 서연도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집에 강민준이라는 자가 있는가? 아니. 그저 우리 집 머슴일 뿐인데 의금부에서 어인 일이시오. 네 이놈.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가혹한 형벌을 가한 죄를 묻고자 왔다. 아니, 그저 버릇없는 머슴 놈을 훈육한 것뿐인데 이게 어찌 의금부 나으리들까지 나설 일이랍디까? 네 이놈. 저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누구시길래 그러십니까? 그저 천한 머슴이 아니란 말씀이시오. 저분은 바로 숙빈 최 씨 마마의 하나뿐인 아드님이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대감과 그 집 식솔들은 물론이고 숨어서 엿듣고 있던 서연, 그리고 당사자인 민준마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을 보니 그 자신도 자신의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아니. 그 무슨 해괴한 소리요. 어찌 머슴 아이가 그리 높으신 분의 아들이란 말이오. 내 놈 따위가 알바 아니다. 너는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으신 분을 가두고 혹독하게 매질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순순히 의금부로 가서 모든 것을 실토하라. 박대감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왕족이라고. 서연 역시 충격에 휩싸여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는군. 어쩐지 평범한 머슴치고는 너무나 의젓하고 기품이 있다 했더니 그럼 내가 그동안 왕족에게 온갖 허드레시를 시켰단 말인가. 민준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도련님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십니까? 숙빈 마마께서 폐위되어 출궁하신 후 어린 도련님을 모시러 갔을 때는
이미 종적을 감추신 뒤였습니다. 비록 몰락한 가문이라 하나 왕실의 피를 이어받으신 이상 도련님은 엄연한 왕실의 일원이십니다. 수십 년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리 늦게 찾아뵈어 송구하옵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과거와 예상치 못한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박대감과 그 일당이 의금부로 압송된 후 민준과 서연은 다시 서연의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마당의 장작더미를 정리하던 민준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머슴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 계속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머슴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집에 남겠다는 것이냐? 글쎄요. 마님께서 원하시면 심부름꾼이든 문직이든 머슴보다는 조금 나은 역할로 남아볼까 합니다만. 아이고, 참. 그럼 뭐 하러? 마을의 그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한 이 아름다운 과부가 내 발치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게 민준과 서연은 신분의 벽도, 주인과 머슴이라는 관계의 굴레도 모두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민준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고 아끼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연 역시 더 이상 그의 신분을 의식하지 않고 오랜 시간 자신을 묵묵히 지켜주고 사랑해준 그를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님, 이제 저를 부르실 때 그냥 민준아 하시지 말고 도련님이라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에이, 내가 너를 도련님이라 부르면 나는 뭐가 되니? 그냥 민준아 하고 부르는 것이 우리답지? 마님. 그렇다면 앞으로도 쭉 마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다림과 역경 끝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마침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평화리 마을의 고즈넉한 집에서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아주 먼 옛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 평화리에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이서연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20 남짓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호수 같은 눈망울과 옥처럼 맑고 흰 피부, 버드나무 가지처럼 우아한 몸가짐으로 마을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남편의 3년상을 막 치른 그녀였지만 그 고고한 아름다움과 기품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마을에는 그녀의 고운 자태와 홀로 된 처지를 탐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서연은 굳게 마음을 닫고 그 누구에게도 쉽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부면 어떻습니까? 제 마음은 아무에게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늘 단호하고 도도한 태도로 세간의 관심을 외면했습니다. 깊은 슬픔을 속으로 사귀며 조용히 죽은 남편의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그녀를 오랫동안 은밀히 탐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시댁 집안 어른뻘이자 마을의 큰 부자인 박대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양반이었으나 욕심 많고 심술궂은 성품의 남산만큼 배가 나온 탐욕스러운 위인이었지요. 그는 젊고 아름다운 서연을 어떻게든 자신의 곁에 두려 온갖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씨, 이제 상도 치렀으니 홀로 지내기 적적하지 않소? 나 같은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지 않겠소? 대감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거절에 박대감은 속이 뒤틀렸지만 마을에서의 체면 때문에 섣불리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의 집에는 강민준이라는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서연의 시댁에 몸을 의탁하여 자라온 처지였습니다. 그는 단단한 어깨와 다부진 팔뚝, 그리고 묵묵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녔지요. 민주는 그저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의 가슴 속에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가는 서연의 우아한 뒷모습, 물동이를 일 때 살짝 드러나는 가녀린 목선,
그리고 가끔씩 나직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까지. 민준에게 서연은 하늘 같은 마님이었습니다. 감히 그런 고귀한 분에게 연모의 감정을 품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억눌렀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정원에서 꽃을 살피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는 찰나, 마침 곁에서 마당을 쓸던 민준이 번개처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마님, 서연의 가녀린 신음과 함께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품에 가득 안은 채 멈춰 섰습니다. 품 안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 은은하게 풍겨오는 난초 같은 향기,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서 마주하게 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민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네.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감히... 그날 이후 민준은 더욱 조심스러우면서도 적극적으로 서연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려 하면 어느새 다가와 말없이 거들었고 겨울밤 찬바람이 스밀세라 그녀의 방문 틈을 꼼꼼히 지프로 막아주었으며 마당을 쓸 때도 유독 그녀가 지나다니는 길목을 더욱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의 행동이 다소 부담스럽고 거슬린다고 생각했던 서연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민준이라는 아이, 어쩐지 자꾸 눈에 밟히는군. 어느 날 서연이 장독대에서 커다란 간장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 애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민준이 쏜살같이 달려와 얼른 항아리를 대신 들어 올렸습니다. 마님. 일이 무거운 것은 소인이 들겠습니다. 괜찮다 하였거늘 어찌 자꾸 내 일에 나서려 하느냐? 그야. 마님같이 고우신 분께서 이런 험한 일을 하시는 것이 소인은 늘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민준은 슬며시 웃으며 항아리를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을 잠시 빤히 쳐다보다가 휙 돌아서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거라.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녀의 귓불은 어느새 희미하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준은 서연의 주위에서 더욱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두레박을 내리려 하면 어느새 다가온 민준이 먼저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이런 허들의 실은 소인에게 맡기십시오. 마님. 부엌 앞에서 서연이 땔감을 나르려 하면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커다란 장작 더미를 번쩍 들어 그녀의 방 아궁이 앞까지 날라다 놓았습니다. 마님 방이 추우실까봐 미리 준비했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민준은 서연이 주로 거니는 길목 많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어놓곤 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과한 친절이라 여기며 귀찮아했던 서연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묵묵한 배려와 따뜻한 시선이 점차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인근 사찰에 불공을 드리러 가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장대비에 그만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절까지 갈 수가 없겠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지만 세찬 비바람에 옷이 젖어들며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흠뻑 젖은 모습의 민준이었습니다. 마님. 이러고 계시면 감기 드십니다. 어서 피하셔야지요. 근처에 제가 아는 주막이 있으니 그리로 가시지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사방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민준의 부축을 받아 근처의 작은 주막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주막 안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인정 많은 주모는 흠뻑 젖은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방을 내어주고 몸을 녹이라며 따끈한 술 한 병과 간단한 주 한 상을 내왔습니다. 몸이 많이 차가워지셨을 터이니 술이라도 한 잔 드시고 몸을 녹이셔요. 고맙네. 그럼 한 잔만 받겠네?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넘기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며 얼었던 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 잔,
2잔. 술잔이 오가면서 서연의 하얀 뺨이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자네는 참으로 다정한 아이로구나. 마님께서 소인을 너무 멀리하시. 저는 그저 마님을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하듯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마님은 지금 술에 취하셨다. 내가 이래서는 안 돼. 그는 애써 욕망을 누르며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 순간 술기운과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던 서연이 스르르 민준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주막방에서 홀로 깨어났습니다. 민준은 간밤에 조용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어깨에 덮여있는 민준의 겉옷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떠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두고 떠난 그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바쁜 일이 있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록 민준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대체 어디로 간 것이지? 날마다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녀석이 혹시 내가 그날 밤 너무 추태를 보였나? 에이, 설마 그 정도 일로 도망을 쳤을 리는 없고 혹시 어디 다른 곳으로 장가라도 간 건가?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 순박하고 우직한 아이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궁금증과 함께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아래 것들에게 슬쩍 민준의 행방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민준이는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민준이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혹시 마님께서 꾸짖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왜...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한 서연은 결국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다. 그녀는 잠옷을 슬쩍 걸치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서연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바로 그 박대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놈. 딱 걸렸어. 분노와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낀 서연은 곧장 박대감의 으리으리한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허리춤을 추스르며 박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서연 아씨가 여긴 어인 일이시오. 혹시 강민준이라는 머슴이 여기 있습니까? 허허, 그 머슴 아이가 서연 아씨와 무슨 연분이 있기에 여기까지 직접 행차하셨소. 그냥 저희 집에 오래 있던 아이인데 갑자기 사라졌기에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친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왔을 뿐입니다. 허, 일개 머슴 하나 잃어버린 일로 양반댁까지 찾아올 정도라. 아무튼 있기나오, 민준아. 내 옛 마님께서 친히 너를 찾으러 오셨다. 어서 나와 뵙거라. 구석에서 열심히 장작을 패고 있던 민주는 도끼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님께서 여길 어찌 그는 당황하여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박대감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강민준. 너 도망쳤으면 티라도 안 나게 멀리 가든가. 남의 집에서 버젓이 머슴 노릇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게냐? 마니. 그게 아니오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대감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씨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 찾아왔으니 내 특별히 민준이를 돌려주겠소. 허나 그냥은 곤란하지 않겠소. 어찌하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연아 씨.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외로운 밤이 많구려. 아씨께서 오늘 하룻밤만 나와 조용히 차라도 한 잔 나누며 말버디 되어준다면 민준이를 기꺼이 돌려주겠소. 뭐라고요? 대감님. 어찌 그런 망측한 말씀을. 천벌받을 소리입니다. 허허, 걱정 마시오. 내 방에 따뜻한 차도 준비해 놓았고 그저 대화만 나누자는 것이오. 나는 그저 외로운 늙은이일 뿐인. 부디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것입니다. 망할 영감탱. 두고 보자의 서연은 속으로 칼을 갈며 박대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대감은 서연에게 차를 권하기 전 아무도 몰래 소매 속에서 작은 약초 봉지를 꺼내 찻잔에 슬쩍 털어 넣었습니다. 자, 서연아 씨. 이 차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이오. 피곤한 몸을 확 풀어줄 것이니 한번 들어보시오. 서연은 의심 없이 찻잔을 받아들고 막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준이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손에 들린 찻잔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감. 지금 마님께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내 이놈.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런 비겁한 짓을 하시다니. 대감 어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오해다. 나는 그저 차 한 잔 나누려 했을 뿐인데 네가 왜 이리 호들갑이냐? 마님. 여긴 더 이상 계시면 안 됩니다. 민준아. 내 얼굴이 왜 2개로 보이지? 아니, 3개인가? 민준은 당황하면서도 서연을 꽉 안고 박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박대감의 녹이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이놈들. 내 당장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민준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서연을 등에 업고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대감의 명을 거역하고 마님을 구해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서연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생각보다 서연은 무거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서연의 집에 도착한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방에 눕혔습니다. 마님, 이제 안전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집 앞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박대감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덩치 좋은 일꾼들을 모조리 데려와 마당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준. 이놈. 썩 나오너라. 박대감의 우렁찬 목소리에 서연은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영감이 또 무슨 난리를 치려는 게야. 그 순간 서연이 말릴 틈도 없이 박대감의 일꾼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민준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니요? 내가 뭘 잘못했소? 뭘 잘못했냐고. 내 이놈이 감히 내 집에서 저 과부를 납치해 간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냐. 대감께서 마님을 욕보이려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님의 찻잔에 몰래 약을 타시는 것을. 시끄럽다. 어서 저놈을 끌고 가라. 결국 민준은 박대감의 집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박대감은 민준을 마당 기둥에 묶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곤장을 들었습니다. 내 이놈. 저 과부와 무슨 관계인지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이 곤장 맛을 단단히 보게 될 것이다.
마님과의 관계라니요. 저는 그저 마님 댁의 머슴이었을 뿐입니다. 이놈이 아직도 거짓을 고하는구나. 대체 그 과부와 내 놈이 무슨 사이길래 내 집에서 밤중에 몰래 도망까지 친 것이냐? 박대감은 인정사정 없이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민주는 엉덩이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지만 끝까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을 지켜야 한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한 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민준이 입을 열지 않자 박대감은 더욱 약이 올라 곤장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서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내 사람을 함부로 때려? 저 영감탱이가 진짜.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곧장 박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 한복판에서 곤장을 맞고 신음하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마님, 여긴 어찌 오셨습니까? 어서 돌아가셔요. 어허, 이거 참 이상하구나. 일개 머슴을 구하러 과부가 직접 찾아오다니. 필시 둘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무슨 소리요? 나는 그저 내 집에서 일했던 머슴을 데리러 온 것뿐이요. 그런데 왜 이리 애 같아서 직접 찾아왔을꼬? 이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좋다. 저 과부년도 같이 잡아 가두어라. 네. 아니, 대감. 이게 무슨 짓이시오? 서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박대감의 하인들은 이미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눈이 먼 박대감은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결국 서연마저 민준이 갇혀있던 어둡고 축축한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여기서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다 말라 죽어보거라. 박대감. 이 무도한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아시오.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어찌 된 것인지 순순히 실토할 때까지 여기서 나올 생각은 말 거라.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매일같이 민준을 끌어내 곤장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서너 대 맞던 것이 대여섯 대로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밥 먹기 전으로 곤장을 맞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준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밤, 같은 광 안에 갇힌 민준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서연을 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있다가는 우린 곤장이 아니라 여기서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꿍꿍이야? 마님,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날 밤, 민준은 낮에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쇠붙이로 감옥 문을 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님, 어서. 민준은 서연을 등에 업고 뒷마당을 지나 대문을 넘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필이면 마당 구석에 있던 닭 한 마리가 놀라 푸드덕거리며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소리에 순찰을 돌던 하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번쩍였습니다. 도망자다. 잡아라. 마님, 여기서부터는 혼자 뛰셔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어서 뛰십시오. 서연이 망설이는 사이 민준은 달려드는 하인들을 막아서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마님, 어서요. 결국 민준은 또다시 붙잡혀 박대감 앞으로 끌려갔고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달아났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박대감은 거의 실신 상태인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곤장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도망을 쳐. 내 놈의 목숨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민준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박대감의 집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위험 있는 차림의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몰래 집 주변을 살피며 민준의 안위를 걱정하던 서연도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집에 강민준이라는 자가 있는가? 아니. 그저 우리 집 머슴일 뿐인데 의금부에서 어인 일이시오. 네 이놈.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가혹한 형벌을 가한 죄를 묻고자 왔다. 아니, 그저 버릇없는 머슴 놈을 훈육한 것뿐인데 이게 어찌 의금부 나으리들까지 나설 일을 앞딜까? 네 이놈. 저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누구시길래 그러십니까? 그저 천한 머슴이 아니란 말씀이시오. 저분은 바로 숙빈 최 씨 마마의 하나뿐인 아드님이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대감과 그 집 식솔들은 물론이고 숨어서 엿듣고 있던 서연, 그리고 당사자인 민준마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을 보니 그 자신도 자신의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아니. 그 무슨 해괴한 소리요. 어찌 머슴 아이가 그리 높으신 분의 아들이란 말이오. 내 놈 따위가 알바 아니다. 너는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으신 분을 가두고 혹독하게 매질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순순히 의금부로 가서 모든 것을 실토하라. 박대감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왕족이라고. 서연 역시 충격에 휩싸여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는군. 어쩐지 평범한 머슴치고는 너무나 의젓하고 기품이 있다 했더니 그럼 내가 그동안 왕족에게 온갖 허드레시를 시켰단 말인가. 민준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도련님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십니까? 숙빈 마마께서 폐위되어 출궁하신 후 어린 도련님을 모시러 갔을 때는 이미 종적을 감추신 뒤였습니다. 비록 몰락한 가문이라 하나 왕실의 피를 이어받으신 이상 도련님은 엄연한 왕실의 일원이십니다. 수십 년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리 늦게 찾아뵈어 송구하옵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과거와 예상치 못한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박대감과 그 일당이 의금부로 압송된 후 민준과 서연은 다시 서연의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마당의 장작더미를 정리하던 민준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머슴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 계속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머슴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집에 남겠다는 것이냐? 글쎄요. 마님께서 원하시면 심부름꾼이든 문지기든 머슴보다는 조금 나은 역할로 남아볼까 합니다만. 아이고, 참. 그럼 뭐 하러? 마을의 그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한 이 아름다운 과부가 내 발치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게 민준과 서연은 신분의 벽도, 주인과 머슴이라는 관계의 굴레도 모두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민준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고 아끼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연 역시 더 이상 그의 신분을 의식하지 않고 오랜 시간 자신을 묵묵히 지켜주고 사랑해준 그를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님, 이제 저를 부르실 때 그냥 민준아 하시지 말고 도련님이라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에이, 내가 너를 도련님이라 부르면 나는 뭐가 되니? 그냥 민준아 하고 부르는 것이 우리답지? 마님. 그렇다면 앞으로도 쭉 마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다림과 역경 끝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마침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평화리 마을의 고즈넉한 집에서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아주 먼 옛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 평화리에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이서연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20 남짓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호수 같은 눈망울과 옥처럼 맑고 흰 피부, 버드나무 가지처럼 우아한 몸가짐으로 마을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남편의 3년상을 막 치른 그녀였지만 그 고고한 아름다움과 기품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마을에는 그녀의 고운 자태와 홀로 된 처지를 탐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서연은 굳게 마음을 닫고 그 누구에게도 쉽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부면 어떻습니까? 제 마음은 아무에게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늘 단호하고 도도한 태도로 세간의 관심을 외면했습니다. 깊은 슬픔을 속으로 사귀며 조용히 죽은 남편의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그녀를 오랫동안 은밀히 탐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시댁 집안 어른뻘이자 마을의 큰 부자인 박대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양반이었으나 욕심 많고 심술궂은 성품의 남산만큼 배가 나온 탐욕스러운 위인이었지요. 그는 젊고 아름다운 서연을 어떻게든 자신의 곁에 두려 온갖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씨, 이제 상도 치렀으니 홀로 지내기 적적하지 않소? 나 같은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지 않겠소? 대감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거절에 박대감은 속이 뒤틀렸지만 마을에서의 체면 때문에 섣불리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의 집에는 강민준이라는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서연의 시댁에 몸을 의탁하여 자라온 처지였습니다. 그는 단단한 어깨와 다부진 팔뚝, 그리고 묵묵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녔지요. 민주는 그저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의 가슴 속에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가는 서연의 우아한 뒷모습, 물동이를 일 때 살짝 드러나는 가녀린 목선, 그리고 가끔씩 나직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까지. 민준에게 서연은 하늘 같은 마님이었습니다. 감히 그런 고귀한 분에게 연모의 감정을 품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억눌렀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정원에서 꽃을 살피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는 찰나, 마침 곁에서 마당을 쓸던 민준이 번개처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마님, 서연의 가녀린 신음과 함께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품에 가득 안은 채 멈춰 섰습니다. 품 안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 은은하게 풍겨오는 난초 같은 향기,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서 마주하게 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민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네.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감히... 그날 이후 민주는 더욱 조심스러우면서도 적극적으로 서연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려 하면 어느새 다가와 말없이 거들었고 겨울밤 찬바람이 스밀세라 그녀의 방문 틈을 꼼꼼히 지프로 막아주었으며 마당을 쓸 때도 유독 그녀가 지나다니는 길목을 더욱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의 행동이 다소 부담스럽고 거슬린다고 생각했던 서연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민준이라는 아이, 어쩐지 자꾸 눈에 밟히는군. 어느 날 서연이 장독대에서 커다란 간장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 애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민준이 쏜살같이 달려와 얼른 항아리를 대신 들어 올렸습니다. 마님. 일이 무거운 것은 소인이 들겠습니다. 괜찮다 하였거늘 어찌 자꾸 내 일에 나서려 하느냐? 그야. 마님같이 고우신 분께서 이런 험한 일을 하시는 것이 소인은 늘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민준은 슬며시 웃으며 항아리를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을 잠시 빤히 쳐다보다가 휙 돌아서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거라.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녀의 귓불은 어느새 희미하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주는 서연의 주위에서 더욱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두레박을 내리려 하면 어느새 다가온 민준이 먼저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이런 허들의 실은 소인에게 맡기십시오. 마님. 부엌 앞에서 서연이 땔감을 나르려 하면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커다란 장작 더미를 번쩍 들어 그녀의 방 아궁이 앞까지 날라다 놓았습니다. 마님 방이 추우실까봐 미리 준비했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민주는 서연이 주로 거니는 길목 많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어놓곤 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과한 친절이라 여기며 귀찮아했던 서연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묵묵한 배려와 따뜻한 시선이 점차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인근 사찰에 불공을 드리러 가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장대비에 그만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절까지 갈 수가 없겠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지만 세찬 비바람에 옷이 젖어들며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흠뻑 젖은 모습의 민준이었습니다. 마님. 이러고 계시면 감기 드십니다. 어서 피하셔야지요. 근처에 제가 아는 주막이 있으니 그리로 가시지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사방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민준의 부축을 받아 근처의 작은 주막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주막 안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인정 많은 주모는 흠뻑 젖은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방을 내어주고 몸을 녹이라며 따끈한 술 한 병과 간단한 주 한 상을 내왔습니다. 몸이 많이 차가워지셨을 터이니 술이라도 한 잔 드시고 몸을 녹이셔요. 고맙네. 그럼 한 잔만 받겠네.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넘기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며 얼었던 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이 오가면서 서연의 하얀 뺨이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자네는 참으로 다정한 아이로구나. 마님께서 소인을 너무 멀리하시... 저는 그저 마님을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하듯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마님은 지금 술에 취하셨다. 내가 이래서는 안 돼. 그는 애써 욕망을 누르며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 순간 술기운과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던 서연이 스르르 민준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주막방에서 홀로 깨어났습니다. 민준은 간밤에 조용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어깨에 덮여있는 민준의 겉옷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떠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두고 떠난 그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바쁜 일이 있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민준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대체 어디로 간 것이지? 날마다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녀석이 혹시 내가 그날 밤 너무 추태를 보였나? 에이, 설마 그 정도 일로 도망을 쳤을 리는 없고. 혹시 어디 다른 곳으로 장가라도 간 건가?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 순박하고 우직한 아이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궁금증과 함께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아래 것들에게 슬쩍 민준의 행방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민준이는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있느냐? 민준이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혹시 마님께서 꾸짖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왜...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한 서연은 결국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다. 그녀는 잠옷을 슬쩍 걸치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서연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바로 그 박대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놈. 딱 걸렸어. 분노와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낀 서연은 곧장 박대감의 으리으리한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허리춤을 추스르며 박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서연 아씨가 여긴 어인 일이시오. 혹시 강민준이라는 머슴이 여기 있습니까? 허허, 그 머슴 아이가 서연 아씨와 무슨 연분이 있기에 여기까지 직접 행차하셨소. 그냥 저희 집에 오래 있던 아이인데 갑자기 사라졌기에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친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왔을 뿐입니다. 허, 일개 머슴 하나 잃어버린 일로 양반댁까지 찾아올 정도라. 아무튼 있기나오, 민준아. 내 옛 마님께서 친히 너를 찾으러 오셨다. 어서 나와 뵙거라. 구석에서 열심히 장작을 패고 있던 민주는 도끼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님께서 여길 어찌 그는 당황하여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박대감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강민준. 너 도망쳤으면 티라도 안 나게 멀리 가든가. 남의 집에서 버젓이 머슴 노릇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게냐? 마니. 그게 아니오락.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대감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아씨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 찾아왔으니 내 특별히 민준이를 돌려주겠소. 허나 그냥은 곤란하지 않겠소. 어찌하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연 아씨.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외로운 밤이 많구려. 아씨께서 오늘 하룻밤만 나와 조용히 차라도 한 잔 나누며 말버디 되어준다면 민준이를 기꺼이 돌려주겠소. 뭐라고요? 대감님. 어찌 그런 망측한 말씀을. 천벌받을 소리입니다. 허허, 걱정 마시오. 내 방에 따뜻한 차도 준비해 놓았고 그저 대화만 나누자는 것이오. 나는 그저 외로운 늙은이일 뿐인. 부디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것입니다. 망할 영감탱. 두고 보자의 서연은 속으로 칼을 갈며 박대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대감은 서연에게 차를 권하기 전 아무도 몰래 소매 속에서 작은 약초 봉지를 꺼내 찻잔에 슬쩍 털어 넣었습니다. 자, 서연 아씨. 이 차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이오. 피곤한 몸을 확 풀어줄 것이니 한번 들어보시오. 서연은 의심 없이 찻잔을 받아들고 막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준이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손에 들린 찻잔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감. 지금 마님께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내 이놈.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런 비겁한 짓을 하시다니. 대감 어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오해다. 나는 그저 차 한 잔 나누려 했을 뿐인데 네가 왜 이리 호들갑이냐? 마님.
여긴 더 이상 계시면 안 됩니다. 민준아, 내 얼굴이 왜 2개로 보이지? 아니, 3개인가? 민주는 당황하면서도 서연을 꽉 안고 박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박대감의 녹이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이놈들. 내 당장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서연을 등에 업고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대감의 명을 거역하고 마님을 구해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서연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생각보다 서연은 무거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서연의 집에 도착한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방에 눕혔습니다. 마님, 이제 안전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집 앞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박대감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덩치 좋은 일꾼들을 모조리 데려와 마당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준. 이놈. 썩 나오너라. 박대감의 우렁찬 목소리에 서연은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영감이 또 무슨 난리를 치려는 게야. 그 순간 서연이 말릴 틈도 없이 박대감의 일꾼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민준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 내 이놈이 감히 내 집에서 저 과부를 납치해 간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냐. 대감께서 마님을 욕보이려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님의 찻잔에 몰래 약을 타시는 것을. 시끄럽다. 어서 저놈을 끌고 가라. 결국 민준은 박대감의 집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박대감은 민준을 마당 기둥에 묶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곤장을 들었습니다. 내 이놈. 저 과부와 무슨 관계인지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이 곤장 맛을 단단히 보게 될 것이다. 마님과의 관계라니요. 저는 그저 마님 댁의 머슴이었을 뿐입니다. 이놈이 아직도 거짓을 고하는구나. 대체 그 과부와 내 놈이 무슨 사이길래 내 집에서 밤중에 몰래 도망까지 친 것이냐. 박대감은 인정사정 없이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민준은 엉덩이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지만 끝까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을 지켜야 한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한 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민준이 입을 열지 않자 박대감은 더욱 약이 올라 곤장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서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내 사람을 함부로 때려? 저 영감탱이가 진짜.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2 주먹을 불끈 쥔 채 곧장 박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 한복판에서 곤장을 맞고 신음하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마님, 여긴 어찌 오셨습니까? 어서 돌아가셔요. 이거 참 이상하구나. 일개 머슴을 구하러 과부가 직접 찾아오다니. 필시 둘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무슨 소리요? 나는 그저 내 집에서 일했던 머슴을 데리러 온 것뿐이요. 그런데 왜 이리 애가 타서 직접 찾아왔을꼬? 이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좋다. 저 과부년도 같이 잡아 가두어라. 네. 아니, 대감. 이게 무슨 짓이시오? 서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박대감의 하인들은 이미 그녀의 양팔을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눈이 먼 박대감은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결국 서연마저 민준이 갇혀있던 어둡고 축축한 광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 여기서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다 말라 죽어보거라. 박대감. 이 무도한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아시오.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어찌 된 것인지 순순히 실토할 때까지 여기서 나올 생각은 말 거라.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갇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박대감은 매일같이 민준을 끌어내 곤장을 쳤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서너 대 맞던 것이 대여섯 대로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밥 먹기 전으로 곤장을 맞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준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밤, 같은 광 안에 갇힌 민준은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는 서연을 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이렇게 있다가는 우린 곤장이 아니라 여기서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꿍꿍이야. 마님,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날 밤, 민준은 낮에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쇠붙이로 감옥 문을 따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님, 어서. 민준은 서연을 등에 업고 뒷마당을 지나 대문을 넘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필이면 마당 구석에 있던 닭 한 마리가 놀라 푸드덕거리며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그 소리에 순찰을 돌던 하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방에서 횃불이 번쩍였습니다. 도망자다. 잡아라. 마님. 여기서부터는 혼자 뛰셔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어서 뛰십시오. 서연이 망설이는 사이 민준은 달려드는 하인들을 막아서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마님. 어서요. 결국 민준은 또다시 붙잡혀 박대감 앞으로 끌려갔고 서연은 눈물을 머금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달아났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박대감은 거의 실신 상태인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곤장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도망을 쳐? 내 놈의 목숨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해주마. 민준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박대감의 집 대문이 쾅 하고 열리며 위험 있는 차림의 의금부 나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몰래 집 주변을 살피며 민준의 안위를 걱정하던 서연도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집에 강민준이라는 자가 있는가? 아니. 그저 우리 집 머슴일 뿐인데 의금부에서 어인 일이시오. 네 이놈.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가혹한 형벌을 가한 죄를 묻고자 왔다. 아니, 그저 버릇없는 머슴 놈을 훈육한 것뿐인데 이게 어찌 의금부 나으리들까지 나설 일을 앞딜까? 네 이놈. 저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누구시길래 그러십니까? 그저 천한 머슴이 아니란 말씀이시오. 저분은 바로 숙빈 최 씨 마마의 하나뿐인 아드님이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대감과 그 집 식솔들은 물론이고 숨어서 엿듣고 있던 서연, 그리고 당사자인 민준마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을 보니 그 자신도 자신의 신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아니. 그 무슨 해괴한 소리요. 어찌 머슴 아이가 그리 높으신 분의 아들이란 말이오. 내 놈 따위가 알바 아니다. 너는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으신 분을 가두고 혹독하게 매질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순순히 의금부로 가서 모든 것을 실토하라. 박대감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왕족이라고. 서연 역시 충격에 휩싸여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는군. 어쩐지 평범한 머슴치고는 너무나 의젓하고 기품이 있다 했더니 그럼 내가 그동안 왕족에게 온갖 허드레시를 시켰단 말인가. 민준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도련님. 소인이 도련님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십니까? 숙빈 마마께서 폐위되어 출궁하신 후 어린 도련님을 모시러 갔을 때는
이미 종적을 감추신 뒤였습니다. 비록 몰락한 가문이라 하나 왕실의 피를 이어받으신 이상 도련님은 엄연한 왕실의 일원이십니다. 수십 년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리 늦게 찾아뵈어 송구하옵니다.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했던 과거와 예상치 못한 신분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박대감과 그 일당이 의금부로 압송된 후 민준과 서연은 다시 서연의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마당의 장작더미를 정리하던 민준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머슴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 계속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머슴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집에 남겠다는 것이냐? 글쎄요. 마님께서 원하시면 심부름꾼이든 문지기든 머슴보다는 조금 나은 역할로 남아볼까 합니다만. 아이고, 참. 그럼 뭐 하러? 마을의 그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한 이 아름다운 과부가 내 발치에서 너를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게 민준과 서연은 신분의 벽도, 주인과 머슴이라는 관계의 굴레도 모두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민준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지키고 아끼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연 역시 더 이상 그의 신분을 의식하지 않고 오랜 시간 자신을 묵묵히 지켜주고 사랑해준 그를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님, 이제 저를 부르실 때 그냥 민준아 하시지 말고 도련님이라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에이, 내가 너를 도련님이라 부르면 나는 뭐가 되니? 그냥 민준아 하고 부르는 것이 우리답지? 마님. 그렇다면 앞으로도 쭉 마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다림과 역경 끝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마침내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이루었습니다. 평화리 마을의 고즈넉한 집에서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아주 먼 옛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마을 평화리에는 이른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된 이서연이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20 남짓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호수 같은 눈망울과 옥처럼 맑고 흰 피부, 버드나무 가지처럼 우아한 몸가짐으로 마을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남편의 3년상을 막 치른 그녀였지만 그 고고한 아름다움과 기품은 숨길 수가 없었지요. 마을에는 그녀의 고운 자태와 홀로 된 처지를 탐내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서연은 굳게 마음을 닫고 그 누구에게도 쉽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부면 어떻습니까? 제 마음은 아무에게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늘 단호하고 도도한 태도로 세간의 관심을 외면했습니다. 깊은 슬픔을 속으로 사귀며 조용히 죽은 남편의 집을 지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그녀를 오랫동안 은밀히 탐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시댁 집안 어른뻘이자 마을의 큰 부자인 박대감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상당한 재산을 가진 양반이었으나 욕심 많고 심술궂은 성품의 남산만큼 배가 나온 탐욕스러운 위인이었지요. 그는 젊고 아름다운 서연을 어떻게든 자신의 곁에 두려 온갖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씨, 이제 상도 치렀으니 홀로 지내기 적적하지 않소? 나 같은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지 않겠소? 대감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거절에 박대감은 속이 뒤틀렸지만 마을에서의 체면 때문에 섣불리 강압적인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서연의 집에는 강민준이라는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서연의 시댁에 몸을 의탁하여 자라온 처지였습니다. 그는 단단한 어깨와 다부진 팔뚝, 그리고 묵묵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녔지요. 민주는 그저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의 가슴 속에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가는 서연의 우아한 뒷모습, 물동이를 일 때 살짝 드러나는 가녀린 목선,
그리고 가끔씩 나직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까지. 민준에게 서연은 하늘 같은 마님이었습니다. 감히 그런 고귀한 분에게 연모의 감정을 품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억눌렀지요.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정원에서 꽃을 살피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는 찰나, 마침 곁에서 마당을 쓸던 민준이 번개처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마님, 서연의 가녀린 신음과 함께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품에 가득 안은 채 멈춰 섰습니다. 품 안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 은은하게 풍겨오는 난초 같은 향기, 그리고 너무나 가까이서 마주하게 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민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네.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감히... 그날 이후 민준은 더욱 조심스러우면서도 적극적으로 서연의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우물가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려 하면 어느새 다가와 말없이 거들었고 겨울밤 찬바람이 스밀세라 그녀의 방문 틈을 꼼꼼히 지프로 막아주었으며 마당을 쓸 때도 유독 그녀가 지나다니는 길목을 더욱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의 행동이 다소 부담스럽고 거슬린다고 생각했던 서연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를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 민준이라는 아이, 어쩐지 자꾸 눈에 밟히는군. 어느 날 서연이 장독대에서 커다란 간장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 애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민준이 쏜살같이 달려와 얼른 항아리를 대신 들어 올렸습니다. 마님. 일이 무거운 것은 소인이 들겠습니다. 괜찮다 하였거늘 어찌 자꾸 내 일에 나서려 하느냐? 그야. 마님같이 고우신 분께서 이런 험한 일을 하시는 것이 소인은 늘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민준은 슬며시 웃으며 항아리를 제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을 잠시 빤히 쳐다보다가 휙 돌아서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거라.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녀의 귓불은 어느새 희미하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준은 서연의 주위에서 더욱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 두레박을 내리려 하면 어느새 다가온 민준이 먼저 두레박을 우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이런 허들의 실은 소인에게 맡기십시오. 마님. 부엌 앞에서 서연이 땔감을 나르려 하면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커다란 장작 더미를 번쩍 들어 그녀의 방 아궁이 앞까지 날라다 놓았습니다. 마님 방이 추우실까봐 미리 준비했습니다. 마당을 쓸 때도 민준은 서연이 주로 거니는 길목 많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쓸어놓곤 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과한 친절이라 여기며 귀찮아했던 서연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묵묵한 배려와 따뜻한 시선이 점차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인근 사찰에 불공을 드리러 가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장대비에 그만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절까지 갈 수가 없겠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지만 세찬 비바람에 옷이 젖어들며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흠뻑 젖은 모습의 민준이었습니다. 마님. 이러고 계시면 감기 드십니다. 어서 피하셔야지요. 근처에 제가 아는 주막이 있으니 그리로 가시지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사방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민준의 부축을 받아 근처의 작은 주막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주막 안은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인정 많은 주모는 흠뻑 젖은 두 사람을 위해 따뜻한 방을 내어주고 몸을 녹이라며 따끈한 술 한 병과 간단한 주 한 상을 내왔습니다. 몸이 많이 차가워지셨을 터이니 술이라도 한 잔 드시고 몸을 녹이셔요. 고맙네. 그럼 한 잔만 받겠네? 조심스럽게 잔을 들어 술을 한 모금 넘기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며 얼었던 몸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한 잔,
2잔. 술잔이 오가면서 서연의 하얀 뺨이 복숭아처럼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자네는 참으로 다정한 아이로구나. 마님께서 소인을 너무 멀리하시... 저는 그저 마님을 곁에서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하듯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마님은 지금 술에 취하셨다. 내가 이래서는 안 돼. 그는 애써 욕망을 누르며 잡았던 손을 놓았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 순간 술기운과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던 서연이 스르르 민준의 어깨에 기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민준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주막방에서 홀로 깨어났습니다. 민준은 간밤에 조용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난밤의 일이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지만 어깨에 덮여있는 민준의 겉옷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서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떠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두고 떠난 그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바쁜 일이 있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록 민준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아니, 그 아이가 대체 어디로 간 것이지? 날마다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던 녀석이 혹시 내가 그날 밤 너무 추태를 보였나? 에이, 설마 그 정도 일로 도망을 쳤을 리는 없고 혹시 어디 다른 곳으로 장가라도 간 건가? 서연은 혼잣말을 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 순박하고 우직한 아이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궁금증과 함께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아래 것들에게 슬쩍 민준의 행방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혹시 민준이는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민준이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던데요. 혹시 마님께서 꾸짖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왜...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한 서연은 결국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다. 그녀는 잠옷을 슬쩍 걸치고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서연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바로 그 박대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놈. 딱 걸렸어. 분노와 묘한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낀 서연은 곧장 박대감의 으리으리한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허리춤을 추스르며 박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서연 아씨가 여긴 어인 일이시오. 혹시 강민준이라는 머슴이 여기 있습니까? 허허, 그 머슴 아이가 서연 아씨와 무슨 연분이 있기에 여기까지 직접 행차하셨소. 그냥 저희 집에 오래 있던 아이인데 갑자기 사라졌기에 혹시 어디서 사고라도 친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왔을 뿐입니다. 허, 일개 머슴 하나 잃어버린 일로 양반댁까지 찾아올 정도라. 아무튼 있기나오, 민준아. 내 옛 마님께서 친히 너를 찾으러 오셨다. 어서 나와 뵙거라. 구석에서 열심히 장작을 패고 있던 민준은 도끼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님께서 여길 어찌 그는 당황하여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박대감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강민준. 너 도망쳤으면 티라도 안 나게 멀리 가든가. 남의 집에서 버젓이 머슴 노릇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게냐? 마니. 그게 아니오라.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대감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씨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 찾아왔으니 내 특별히 민준이를 돌려주겠소. 허나 그냥은 곤란하지 않겠소. 어찌하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연아 씨.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외로운 밤이 많구려. 아씨께서 오늘 하룻밤만 나와 조용히 차라도 한 잔 나누며 말버디 되어준다면 민준이를 기꺼이 돌려주겠소. 뭐라고요? 대감님. 어찌 그런 망측한 말씀을. 천벌받을 소리입니다. 허허. 걱정 마시오. 내 방에 따뜻한 차도 준비해 놓았고 그저 대화만 나누자는 것이오. 나는 그저 외로운 늙은이일 뿐인. 부디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 주시오.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저 이야기만 나누는 것입니다. 망할 영감탱. 두고 보자의 서연은 속으로 칼을 갈며 박대감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대감은 서연에게 차를 권하기 전 아무도 몰래 소매 속에서 작은 약초 봉지를 꺼내 찻잔에 슬쩍 털어 넣었습니다. 자, 서연아 씨. 이 차가 아주 기가 막힌 것이오. 피곤한 몸을 확 풀어줄 것이니 한번 들어보시오. 서연은 의심 없이 찻잔을 받아들고 막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였습니다. 쾅!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준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박대감의 손에 들린 찻잔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감. 지금 마님께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 내 이놈.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런 비겁한 짓을 하시다니. 대감 어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오해다. 나는 그저 차 한 잔 나누려 했을 뿐인데 네가 왜 이리 호들갑이냐? 마님. 여긴 더 이상 계시면 안 됩니다. 민준아. 내 얼굴이 왜 2개로 보이지? 아니, 3개인가? 민준은 당황하면서도 서연을 꽉 안고 박대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박대감의 녹이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이놈들. 내 당장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민준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서연을 등에 업고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대감의 명을 거역하고 마님을 구해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서연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생각보다 서연은 무거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서연의 집에 도착한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방에 눕혔습니다. 마님, 이제 안전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집 앞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박대감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덩치 좋은 일꾼들을 모조리 데려와 마당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준. 이놈. 썩 나오너라. 박대감의 우렁찬 목소리에 서연은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영감이 또 무슨 난리를 치려는 게야. 그 순간 서연이 말릴 틈도 없이 박대감의 일꾼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쳐 민준을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니요? 내가 뭘 잘못했소? 뭘 잘못했냐고. 내 이놈이 감히 내 집에서 저 과부를 납치해 간 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냐. 대감께서 마님을 욕보이려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님의 찻잔에 몰래 약을 타시는 것을. 시끄럽다. 어서 저놈을 끌고 가라. 결국 민준은 박대감의 집으로 다시 끌려갔습니다. 박대감은 민준을 마당 기둥에 묶어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곤장을 들었습니다. 내 이놈. 저 과부와 무슨 관계인지 바른대로 고하지 않으면 이 곤장 맛을 단단히 보게 될 것이다.
마님과의 관계라니요. 저는 그저 마님 댁의 머슴이었을 뿐입니다. 이놈이 아직도 거짓을 고하는구나. 대체 그 과부와 내 놈이 무슨 사이길래 내 집에서 밤중에 몰래 도망까지 친 것이냐? 박대감은 인정사정 없이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민주는 엉덩이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지만 끝까지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님을 지켜야 한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한 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민준이 입을 열지 않자 박대감은 더욱 약이 올라 곤장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서연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내 사람을 함부로 때려? 저 영감탱이가 진짜. 그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곧장 박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 한복판에서 곤장을 맞고 신음하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마님, 여긴 어찌 오셨습니까? 어서 돌아가셔요. 어허, 이거 참 이상하구나. 일개 머슴을 구하러 과부가 직접 찾아오다니. 필시 둘 사이에 무언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무슨 소리요? 나는 그저 내 집에서 일했던 머슴을 데리러 온 것뿐이요. 그런데 왜 이리 애가 타서 직접 찾아왔을꼬? 이거 참 이상하단 말이야. 좋다. 저 과부년도 같이 잡아 가두어라. 네. 아니, 대감.